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경제잡학사전이 오늘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경제잡학사전을 꾸준히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진현, 윤자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일 전쟁과 같은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등락 끝에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가 개별 협상을 통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큰 폭으로 반등 출발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장중한 때 상승폭이 전거래일 대비 4.6% 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 마감으로 갈수록 낙폭을 키우며 결국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강세로 출발했던 대형 기술주들이 대체로 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 지수 상황 보시면 다우 지수 0.84% 하락하며 37,645.59포인트로 종가 형성했고요. 나스닥 지수 2.15%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15,267.91포인트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57% 빠져나가며 4,900선에서 거래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글로벌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고율의 보복 관세를 전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응해 현지 시간 9일 0시 1분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4%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50%의 추가 관세가 9일부터 시행된다고 재확인했는데요. 레비 대변인은 미국은 맞으면 더 세게 맞받아친다며 그것이 104%의 관세가 시행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현지 시간 8일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의 보복은 큰 실수라며 중국은 매우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마치 가장 약한 투페어를 들고 포커 게임에 나서는 셈이라며 중국이 미국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는 제한적이며 미국은 잃을 것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관세 조치의 핵심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파트너들을 압박해 미국과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자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또 이번 조치가 환율 조작이나 유럽의 부가가치세, 비관세 장벽처럼 교묘하게 숨겨진 무역 장벽에도 대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퍼스트버디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가 최근 관세 철회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현지 시간 7일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규 관세 철폐를 요청했지만 실패했다고 전했는데요.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관세 정책의 여파로 주가가 올해 들어 38%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는 북미와 유럽 간 자유무역지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암호화폐 관련된 이슈인데요. 미국 법무부가 이 암호화폐 범죄 전담 조직인 국가암호화폐 집행팀 NCAT를 해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되는데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암호화폐 정책 개편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즉시 효력이 발휘됩니다. NCAT는 2021년 바이든 정부 시절 설립돼 디지털 자산 범죄를 다뤄왔습니다. 법무부 부장관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인인 토드 블랑치는 법무부는 교제기관이 아니다라며 이전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업계는 NCAT 해체가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의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이슈 전반적으로 짚어봤는데요. 다음으로 히트맵 통해 종목별 움직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하게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입니다. 섹터별로 보셔도 장 초반에는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결국 모든 섹터들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중국과 가장 연관이 있는 원자재 섹터는 3% 가까이 빠져나갔고 상승을 시도했던 금융주 역시나 힘이 빠지며 JP모건,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연출했는데요.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은 미중 관세 전쟁 격화에 또다시 5%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이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전날까지 지난 3일간 주가가 19% 급락하며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최악의 하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날 또다시 하락하면서 사거래일 동안 주가 하락폭은 23%로 확대됐습니다. 관세 부과가 아이폰 등 주요 기기 생산에 대해 중국 의존도가 큰 애플에는 부담이 가중될 것에 투자자들이 우려감을 표시하는 모습인데요. UBS 분석가들은 아이폰 16 프로맥스의 미국 내 가격이 최대 $350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날의 하락세로 인해 애플은 시총 1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내주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역시 이날 0.92% 하락하며 최근 4일간 7% 하락세를 그려냈는데요. 하지만 월가는 M7의 마이크로소프트를 관세 불확실성에서 비교적 보호받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형 AI 기술 발전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이 RBC 캐피털은 최고 추천 AI 종목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 전문가들은 최근 주가 부진을 매수 기회로 보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시장 확장성과 하이퍼 자동화 진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1.37% 하락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엔비디아의 주가는 8.73% 밀렸고 동기간 컴퓨터 기술 섹터로는 16.01% 하락했습니다. 이 가운데 투자자들은 5월 28일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기 주당 순이익을 전년 대비 52.46% 상승한 0.93달러, 매출은 65.94% 증가한 432.2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함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테슬라 역시 5%대 가까이 밀려났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행보가 머스크와 테슬라의 재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관세 발표 직후 하루 10% 급락해 머스크의 재산이 하루 만에 110억 달러 증발하기도 했었죠. 이에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행보가 테슬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아마존 2.63%, 구글 1.78%, 메타가 1.12% 하락하며 빨간불 켜냈습니다. 월가에서는 미국의 극단적인 관세 정책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증시가 앞으로도 더 추가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점 함께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전체적으로 잘 살펴주셨습니다. 특히 상호관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 1분이 지나면서 발효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미국 쪽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매겨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품군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격화가 되면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화 동조성이 높은 위안화 가치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원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장 초반에는 1,487원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고 외국인의 자금 이탈도 강한 상황인데요. 이 미증시에 대한 분위기 언제까지 국내 증시에 안 좋게 드리워져 있을지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저희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자, 자빈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요즘 미국 젠지들에게 굉장히 핫한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스타벅스 말고 더치브로스에 간다고 하는데요. 상장 이후 주가 역시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더치브로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서부는 프랜차이즈 커피의 격전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스타벅스의 1호점은 시애틀에, 2009년 성수점을 시작으로 국내에 상륙한 블루보틀은 캘리포니아에 처음 문을 열었죠. 블루보틀과 함께 미국 3대 스페셜티 커피로 묶이는 스톰프타운과 피츠커피도 캘리포니아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매장 인테리어에 공을 들이고 높은 품질의 프리미엄 커피를 팔아 여유로운 커피 미식 문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반대 전략을 취해 미국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1992년 미 서부 오리건주에서 네덜란드계 미국인 형제가 창업해 2021년 9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더치브로스입니다. 더치브로스는 현재 매장 수 기준으로 미국 내 네 번째로 큰 커피 체인인데요. 1위는 스타벅스, 2위는 던킨도너츠, 3위는 파네라 브레드인데요. 무엇보다 앉아서 마시고 가는 공간 없이 드라이브스루 매장으로만 이 정도 성과를 낸 것 자체가 참 대단하죠. 드라이브스루 위주로만 매장을 여는 이유는 창업자인 데인 보스마와 트래비스 보스마 이야기를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덜란드계 미국인인 이 형제는 가업으로 이어오던 낙농업 문을 닫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도중 동네 주차장에 임시 가판을 설치하고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커피를 내려 운전자들 대상으로 커피를 팔았습니다. 하이텐션이었던 이 형제는 음악도 틀고 또 손님들이랑 수다도 떨면서 입지를 넓혀갔습니다. 주차장의 임시 가판에서 시작해 드라이브스루 매장 형태로 비즈니스를 확장합니다. 더치브로스는 미국에서도 텍사스, 애리조나, 오리건, 캘리포니아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했고 차량 이용이 필수인 교외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더치브로스의 주요 고객의 절반 이상이 16세에서 25세로 Z세대입니다. 이 Z세대들 중심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스타벅스보다 저렴한 가격을 들 수 있겠습니다. 현지에서는 가성비 좋은 커피로 유명했던 스타벅스마저 가격을 올리다 보니 대중들은 또 다른 가성비 커피를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더치브로스는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보다 더 큰 음료를 5에서 6달러 내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크릿 메뉴와 SNS 감성의 결합입니다. 더치브로스엔 기본 음료 메뉴로 약 20개 정도가 있지만 시럽과 토핑 등 조합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마다 개성 있는 음료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개성을 중시하는 Z세대가 본인만의 레시피 등으로 더치브로스 음료를 주문해 시도해보고 또 SNS에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문화로 인해 더치브로스는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 감동 서비스입니다. 더치브로스는 드라이브 스루이지만 고객과의 소통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면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스몰 토크와 함께 메뉴를 친절하게 설명해주기도 하고 주문을 받아갑니다. 이는 창업자가 초창기 주차장에서 간이 노점으로 커피를 판매했던 전략을 그대로 이어가며 고객과의 연결을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더치브로스의 직원들이 차에 탄 고객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사진이 페이스북에 제보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더치브로스의 직원은 한 고객이 전날 남편과 사별한 것을 알게 되자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나섰고 다른 동료 직원들도 동참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다른 고객은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고 더치브로스의 일화는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며 고객을 위해 기도해주는 카페라고 유명해졌습니다. 더치브로스는 직영으로만 매장을 운영합니다. 최소 3년 이상 일한 직원들에게만 매장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이때 본사는 대외적인 비용을 모두 부담합니다. 가맹점주는 기초적인 비용만 부담하고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본사는 관리 리스크가 줄어들고 직원은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죠. 더치브로스가 작년 기대 이상의 수익과 매출을 기록하고 2025년 2월 플로리다주 올랜드의 1000번째 매장까지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폭발적인 매장 수 확대, 모바일 오더의 도입은 제2의 스타벅스가 되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더치브로스가 앞으로 브랜드 특성을 잃지 않는 기업이 될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흔한 프랜차이즈 기업이 될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업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더치브로스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스타벅스, 그 다음엔 블루보틀, 이제는 더치브로스라고 하는데요. 또 새로운 기업에 대해서 오늘 알게 되었으니까요. 주가의 추이도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 뉴스 살펴볼 시간인데요. 요즘 들어서는 뉴스가 해외 소식만 계속 나오는 건가 할 정도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온통 도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뉴스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알기 쉽게 요약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자, 진현 아나운서, 정말 상황이 좋지 않은데 좀 안 좋은 뉴스로 도배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역시 글로벌과 또 글로벌 이슈에서 연관되어서 또 한국의 여러 가지 이슈들 제가 한번 정리를 해왔는데요.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관 통화로
총리실에 따르면 양측은 28분간 통화하며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분명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조선, 액화천연가스, 무역균연 등 이 3대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 의지를 강조했으며 양측은 장관급 채널을 통한 건설적인 협의와 대북 정책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 간 통화로 양국 간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알래스카 LNG 가스관 투자,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언급하며 한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간의 통화 이후 계속된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정상 간 직접 소통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에 있어 동맹국을 우선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케빈 애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 추진 과정에서 중국보다 한국, 일본 등 이 동맹국을 우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도청한 약 70개국 중 일본과 한국이 우선순위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이날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가 이루어지며 한국의 협상 순위가 높아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CNBC 방송을 통해 상호관세 정책 덕분에 미국의 유리한 무역 협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알래스카 에너지 프로젝트에 한국, 일본, 대만 등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가 에너지 생산물을 대량 수입하고 자원 지원을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무역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기준금리는 내렸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좀처럼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25일 기준금리를 3%에서 2.75%로 인하했지만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평균 0.1%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정기예금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떨어지며 예대 금리차는 1.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8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인하폭은 0.14%포인트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 금리는 2.75에서 2.85%로 하락하며 3%대 금리는 사라졌습니다. 은행들은 유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를 막고 전세대출 조건도 까다롭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다자녀 가구 우대금리 혜택을 축소했고 SC제일은행은 서울 지역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중단했습니다. 이처럼 예금 금리는 빠르게 내리고 대출 금리는 버티는 상황에 이자 장사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실태 점검에 나섰지만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며 압박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과 7월부터 적용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른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갤럭시 S25 판매 호조와 함께 디램 출하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며 메모리 업황 회복도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8일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 79조 원,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공개했는데 이 영업이익의 증권가 컨센서스를 33% 넘게 상회했으며 매출도 전년 대비 9.8%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함께 디램 낸드 가격 반등 그리고 중국의 교체 수요 정책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미국의 관세 우려에 선제적으로 수요가 몰린 점도 주요했습니다. 1분기에는 갤럭시 S25 흥행 덕분에 MX 사업부가 4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되며 메모리 중심의 DS 사업부도 일부 회복세를 보였는데 다만 2분기 이후 전망은 다소 엇갈립니다. 미국의 관세 리스크와 글로벌 수요 위축 가능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도체가 현재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부과 가능성의 발언은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HBM 공급 확대와 함께 미국과의 통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삼성의 실적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소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고율의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신고 가격을 낮추거나 거래 구조를 바꾸는 등 다양한 꼼수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7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내 일부 컨설팅 업체들이 기업들의 관세 회피를 위한 다양한 조언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수입품의 신고 가격을 전략적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실제 미국 회계법인 RSM의 무역 자문 책임자는 제품 가격을 $100에서 $90로 낮추면 25% 동일한 관세율에도 부담이 줄어든다며 비용 절감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두 항목으로 나누어 일부에만 관세 대상으로 신고하거나 광고 환촉비를 제품 가격에서 분리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회계법인 EY는 제품 가격에 포함된 로열티를 별도로 분리하는 방식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기존의 세금 회피 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PwC는 관세 절감 전략과 세금 절감 전략이 상충할 수 있어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KPMG는 이런 가격 조정 전략은 구조가 복잡해 자칫하면 세관의 정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제 뉴스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과 우리 국내에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특정 섹터는 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영향 너무 리스크가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맥없이 주저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00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50선 아래에서 내리면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1.74% 내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오후 들어서 낙폭을 더욱더 확대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 정말 연일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해서 10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들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매수를 좀 하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700억 원대 매도 우위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오후 들어서 낙폭이 크게 커지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2.29% 내리면서 64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역시 900억 원 넘게 매도하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연기금을 중심으로 조금은 매수하려는 흐름 나타났는데 그렇게 물량이 크진 않았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매수 물량 더욱더 담긴 했는데요. 19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켠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반도체, 투토 오늘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서는 빨간불 보였었는데요. 오후 1시 이후에 하락 전환한 이후에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1% 가까이 떨어지면서 53,0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넘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여전히 이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서 대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급등을 하면서 마쳤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세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파란불 켠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지수가 많이 떨어졌던 건 3,000당 제약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 20분쯤에 이 낙폭이 더욱더 커지면서 VI가 발동될 만큼 오늘 쭉 지수가 미끄러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언제까지 이러한 분위기 계속될지 좀 끊어가야 하지 않나 싶긴 한데요. 연일 암울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오늘 장에서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섹터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또 어떤 섹터가 하락을 했는지 그 이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현 아나운서 오늘 엔터 쪽 먼저 이야기해 보신다고요? 네, 오늘 제가 먼저 엔터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두 아나운서님들 하이브 소속 이 아티스트들 중에 좀 관심 가게 지켜보고 있는 아티스트가 있나요? 저는 뉴진스 노래를 좋아해가지고요. 뉴진스를 엄청 애정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진스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저는 그 뉴진스 후배 그룹인가요? 아일릿. 오.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네네. 우리 뉴진스 같은 경우 요즘 좀 활동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럼 많이 네. 아쉬우시겠어요. 그래서 노래를 무한으로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말씀 주신 이 아티스트들은 조금 요즘 들어서는 활동을 좀 눈에 띄게 하고 있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하이브가 오늘 장에서 약세를 보여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하이브가 올해 1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1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투자자들이 하이브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유혁 IBK 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하이브의 1분기 실적이 매출액 4,329억 원, 영업이익 215억 원으로 영업이익의 컨센서스인 531억 원을 큰 폭으로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이브의 고성장세는 지속할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올해 2분기부터 하이브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1분기 공백기를 보낸 아티스트 대부분이 2분기에 복귀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 연구원은 소속 아티스트 글로벌 투어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기대되고 있고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BTS 완전체 활동이 재개된다며 앨범 및 공연 매출의 대폭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IBK 투자증권은 하이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설정하고 목표 주가를 32만 원 유지했습니다. 유한타증권 역시 하이브의 1분기 이익 개선세는 다소 아쉽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폭의 실적 개선의 가시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목표 주가 30만 원을 설정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보인 하이브는 오늘 장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시가로는 1.72% 떨어지며 출발을 했고요. 최저가로는 9.70%까지 바닥을 찍었지만 종가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막폭을 만회하며 7.54% 하락한 21만 4,500원에서 거래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네, 하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분기의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담은 이 보고서가 증권사에서 나오면서 좀 악재로 다가가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은 하이브뿐만 아니라 이 엔터주 전반이 파란불을 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엔터주뿐만 아니라 영상 콘텐츠주도 오늘 힘을 쓰지 못해서요. 이 관세의 무풍지대라고 불렸던 곳까지 오늘은 모두 다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조금은 오늘 장에서 살아남았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의 이 출마가 곧 다가왔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 정치 인맥주 그 안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면서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요. 이 결국 우리 당직자와 당원, 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이 고생해준 덕분이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함께 전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사표로 인해서 이 당분간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으로서 이 경선을 비롯한 이 전반적인 대선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사퇴한 직후에 경선 캠프의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호중, 강훈식 의원이 각각 선대위원장과 총괄본부장으로 사실상 내정이 되었다라고 전해졌고요. 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 박수원 의원도 합류가 기정사실화되었다라고 알려지면서 어느 정도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인선들의 작업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공식적인 출마 선언 같은 경우에는 이르면 10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이 본격적으로 대선 가도에 올라탈 수도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디젠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16%대 두 자릿수의 상승률 보여줬고요. 오리엔트 바이오는 9%대 상승, CS는 7.84% 상승을 했고요. 그동안 급등락을 많이 보여줬던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강세 보였었는데 후반 들어서 힘이 좀 빠지다가요. 장 막판에 조금은 힘을 내주면서 강보합선에서 마감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 인맥 쪽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속에서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인 테마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걸 물어보려고 했다가 지금 물어보는데 네.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조금 전 이 뉴스 브리핑에서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 간 통화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날 통화에서 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을 언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넥스틸은 장중한 때 13,370원까지 오르기도 하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외에도 동양철과는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죠. 휴스틸은 10.85%,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도 각각 6.59%, 3.69%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전날 저녁 약 28분간 한 권한대행과를 통화했으며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 간의 첫 공식 소통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의회 연설에서도 한국이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에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기분 좋은 소식에 오늘 장에서 넥스틸은 연일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넥스틸은 시가로도 10.34% 튀어오르며 출발을 했습니다. 종가로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며 26% 넘는 상승세를 보이며 오늘 강한 매수세와 함께 강한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요. 14,040원 선에서 거래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네, 넥스틸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그나마 좀 수급이 쏠리고 강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요. 이 바로 넥스틸과 비롯한 이 강관, 그다음에 철강, 그다음에 LNG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추가해서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금 진현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통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관광과 더불어서 조선이나 방위비 쪽으로도 오늘 수급이 쏠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화의 내용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조선과 LNG 및 무역 균형 등 이 3대 분야에서 높은 차원의 협력을 하자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조선업에 대해서 기대감이 한껏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통화로 인해서 LNG 쪽으로의 수급이 더욱더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서 이 무역 수지를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통화 직후에 SNS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멘트를 남겼습니다. 이 한국의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공동 프로젝트 참여를 했다. 이것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 관련된 주에도 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모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조선업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면서 그 하단에 있는 그런 테마들도 같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LNG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안에서도 관광 같은 경우에는 철강 파이프를 제조하는 쪽으로 이 LNG 시추가 늘어나게 되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제조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팅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파이프라인들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가스 또는 유체 등을 이동시키는 시스템에서 필수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건 이와 관련된 종목이시겠죠. 특히 관광 같은 경우에는 방금 소개해주신 넥스틸과 비롯해서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뒤에 스틸자가 붙은 그러한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피팅 밸브 같은 경우에는 한선 엔지니어링, 화성 밸브, DK락 같은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진현 아나운서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증시가 이렇게 불안정하다 보니 원달러 환율 또한 고환율로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490원까지 목전에 두고 있어 고환율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항공주가 이에 대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대한항공은 전일 대비 1.47% 하락을 했고요. 이 한진칼과 아시아나항공 역시 각각 4.14%, 2.33% 오늘 장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제주항공은 3.68%, 에어부산 3.27%, 티웨이항공이 3.10% 하락하는 등 저가 항공사의 낙폭이 유독 대형항공사에 비해 더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5분 기준으로 전일보다 13.7원 오른 1,486원 선에서 거래되며 2009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항공업계는 항공유, 항공기 임대료와 정비비 등 대부분의 비용을 달러로 지불하는 만큼 고환율로 인한 비용 압박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미국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무역 갈등까지 더해지며 항공사 수익성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더욱더 위축된 상황인데요. 상상인증권의 이서연 연구원은 중국발 미국행 화물에 대한 무관세 혜택 폐지 등으로 항공화물 실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중립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오늘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출발부터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0.23% 하락하며 출발을 한 이 진에어는 종가로는 5.16% 떨어진 8,270원에서 거래를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악의 수준까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각에서는 1,500원을 넘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죠. 자, 인물 또 어떤 인물일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또 약간 코인 쪽 관련해서 알아보셨다고요? 네, 오늘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창시자죠. 나카모토 사토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카모토 사토시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휘몰아친 2008년 비트코인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9쪽짜리 논문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최초의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만들게 됐는데요. 2008년 당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자 나카모토 사토시는 중앙집권화된 금융시스템의 위험성을 인지한 이후 중앙화된 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P2P 디지털 캐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암호학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업 증명에 기반한 블록체인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2009년 첫 번째 비트코인 블록이 체결된 직후 나카모토 사토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통적인 화폐의 근본적인 문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화폐의 가치를 함부로 훼손하지 않으리라는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법정 화폐의 역사를 보면 그 신뢰가 무너진 경우가 너무 많다. 비트코인은 데이터를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 비트와 주화의 코인의 합성어입니다.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불리고 있는데요. 최근 국제기구 또는 각국 정부에서는 가상자산 또는 암호자산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의 수량을 2,100만 개로 맞춰 코딩해놨기 때문에 채굴 가능한 비트코인의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90% 이상이 채굴되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100%가 채굴이 완료된다면 가격이 더욱 상승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카모토 사토시는 비트코인을 설립한 이후 3년 뒤 2011년 돌연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취를 감추기 직전 동료 비트코인 개발자들에게 이러한 작별 이메일을 남겼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가 좋은 손에 달렸다. 나는 이제 비트코인을 떠난다. 나카모토 사토시가 P2P 웹사이트에 등록해놓은 정보에 따르면 1975년생 일본인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그러나 일본인 내에서는 사토시를 성으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본인 이름으로 볼 때 나카모토 사토시가 맞다고 봅니다. 그는 평소 위치 추적이 어려운 브라우저를 통해 비트코인 활동을 하였으며 일본어를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사토시는 매끄러운 영국식 영어를 구사했고 가끔씩 미국식 표현도 함께 썼다고 하는데요. 그의 성별, 나이, 거주자, 이름 등 어떤 것이 진실인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은 약 110만 비트코인이며 그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으로만 계산했을 때 세계 30위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혼자서는 힘든 비트코인 프로그래밍 작업,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를 함께하는 사용하는 등 나카모토 사토시는 특정 그룹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삼성, 도시바, 나카미치, 모토로라 4개의 기업이 함께 비트코인을 개발했다는 재미난 루머도 있습니다. 나카모토 사토시가 베일에 가려진 이유는 일본 야쿠자의 일원이라는 루머가 있는데요.
그는 야쿠자의 일원으로 자금 세탁을 이유로 비트코인을 개발했다는 등의 추측성 루머가 난무합니다. 이외에 스스로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매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트코인 채굴자이며 최초의 비트코인 수령자로 알려진 세계적인 컴퓨터 공학자이자 암호학자인 할피니는 생전에 사토시가 아니냐는 의혹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니는 스스로 사토시가 아니라고 해명하였으며 유품인 노트북에서 사토시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피니와 사토시는 활동 시간이 달랐고 할피니는 생전에 루게릭병을 앓아 신체 대부분을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 와중에 자신의 업적을 숨기고 가상의 인물을 조작하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14년 미국의 뉴스위크는 비트코인의 얼굴이라는 커버 스토리 제작을 위해 2달에 걸친 탐사와 인터뷰를 통해 사토시를 추적했고 LA에 거주 중인 당시 60대 일본계 엔지니어 도리안 나카모토를 사토시로 지목했습니다. 당시 도리안 집을 경찰과 함께 찾아가기도 했다는데요. 인터뷰를 요청하며 사토시 나카모토가 맞냐는 질문에 도리안은 당황하며 더 이상 비트코인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맡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는 이를 두고 도리안이 사토시임을 자백한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보도가 나간 직후 도리안 나카모토는 기자회견을 통해 나는 그냥 엔지니어일 뿐 비트코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음날 온라인 한 커뮤니티에는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가 도리안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짧은 성명만 게시한 채 다시 호련히 사라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카모토 사토시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100만 이상의 비트코인으로 추정됩니다. 2009년 비트코인 첫 채굴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사토시의 소유로 추정되는 비트코인이 나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만든 비트코인의 값어치가 수천만 배로 늘어나고 90% 이상의 하락폭을 수차례 겪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출금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카모토 사토시는 소문처럼 죽은 걸까요?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 뒤에 그룹이 비트코인을 매각한다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대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발칵 뒤집어지겠죠. 그날은 전 세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나카모토 사토시는 누구일까요? 50년 뒤에는 그 비밀이 밝혀질까요? 오늘의 인물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나카모토 사토시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인물에 대한 이야기 가져오셨는데요. 다음에도 어떤 인물을 가져오실지 더욱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리포트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자, 진현 아나운서 어떤 리포트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증권사의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리포트 브리핑 시간입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로 인해 증시는 대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유가도 그 하락세를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유가는 관세 이슈의 하락세에서 반대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제가 관련된 리포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 관세 보고에 대한 역발상이라는 제목의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정유화학 업종의 주요 이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수입 품목 전반의 10% 보편 관세 외 국가별 차등 관세가 적용되면서 4월 3일 WTI 유가는 배럴당 66.95달러로 폭락했습니다. 또한 5월 이 원유 생산 쿼터가 전월 대비 하루에 41만 배럴 늘어나면서 시장 예상치인 하루 14만 배럴을 크게 상회해 국제 유가 하락에 영향을 줬는데요. 또한 트럼프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34%의 추가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4월 4일 WTI 유가는 배럴당 61.99달러까지 떨어졌었죠. 아람코는 5월 주력 제품인 아람 라이트 원유의 OSP를 배럴당 2.3달러 인하하며 2022년 10월 이후 최대 인하폭을 기록해 유가의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티팟의 3월 평균 가동률이 46%로 3개월 만에 증가했으나 여전히 미국 제재와 관세 위협으로부터 단기 압박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부터 짤막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유가의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의 흐름과 수급 요인부터 한번 알아보시죠. 이번 주 국제 유가는 배럴당 85달러 수준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공급 측면에서 오펙 플러스 감산 이행률 상승과 러시아의 감산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데 특히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는 최근 2주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이는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유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등 갈등 고조, 그리고 예멘 후티 반군의 중동 해상 공격 지속 등이 공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은 정제 마진입니다. 최근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은 배럴당 6.4달러로 전주 대비 하락했습니다. 이는 낮은 휘발유 마진과 디젤 마진의 둔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품별로 보면 휘발유는 미국에서 계절적 수요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디젤은 중국과 인도 등의 수출 증가로 공급 부담이 확대되면서 마진이 낮아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역내 정제 설비 가동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마진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화학의 업황과 수익성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번 주 석유화학 제품 가격은 전반적으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에틸렌은 톤당 885달러로 전주 대비 보합세를 보였으며 이 프로필렌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납사 기반 범용 제품의 마진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이 에틸렌 납사 스프레드는 약 톤당 279달러로 손익분기점 수준인 300달러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수요 회복 지연과 역내 공급 증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또한 아로마틱 제품군에서는 이 파라자일린 가격이 하락했고 벤젠도 약세를 보이며 전반적인 수익성은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중국 경기 회복과 회복 지연과 화학 수요 측면에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제조업 PMI는 3월 들어 50.8을 기록하며 다시 확장 국면에 진입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반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 그리고 인프라 투자 둔화 등을 이유로 전문가들은 화학 수요의 본격적인 회복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5%로 제시한 만큼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 경우 업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요 정유화학사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정유사 주가는 유가 상승과 정제 마진 안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학 업종은 제품 수익성 둔화와 수요 회복 지연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기업별로 실적 눈높이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은 정유사들의 영업이익 개선폭과 화학사들의 수익성 방어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쭉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 리포트에서는 중국의 미국산 LPG 관세 인상으로 인해 수입이 거의 중단되면서 PDH 설비의 가동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국산 에틴 사용 비중이 높은 설비에서 가동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공급 과잉이 해소돼 업황 회복의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펙의 원유 증산 결정으로 나프타 가격이 하락하면서 석유화학 업계의 원가 부담이 완화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단기적인 하락 압력에도 불구하고 업계에는 역발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함께 체크하시면서 현재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투자 리포트는 조금은 새로운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관세를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역발상을 해서 내가 기회로 포착할 수 있는 곳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 투자하실 때 꼼꼼하게 정보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함께 다뤄봤습니다. 이번에는 짧게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빈 아나운서 어떻게 요약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정말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지 않는 님을 기다리며 라고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쁜 꽃 원피스를 입고 오지 않는 님을 기다리며 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자, 진현 아나운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저는 과연 이 치킨 게임의 승자는? 이라고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과연 이 중국과 미국의 치킨 게임 속에서 승자가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치킨 게임의 승자 누가 될지 정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장 미국 관세의 늪이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늪에 빠진 것 같은 증시인데요. 언제쯤 벗어날지, 언제쯤 이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면서 저희 방송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회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